긴급한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태, 윤핵관들의 활동, 비대위 주호영 체제 뭐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뭐 토론할 때를 뵙다가 또 1대1 인터뷰하니까 느낌이 좀 그러게 다릅니다. 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최근에 100일 인터뷰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뭐 실망을 많이 했다. 사실 실망을 넘어서 이제 안 볼란다. 나는 차라리 무관심 해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약간 놀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일단 형식부터 놀랐는데 예. 이제 40분이라는 시간을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형식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형식이 어쨌든 그 100일을 앞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나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상당 부분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딱 4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정해두고 그중에 절반 정도를 대통령이 지난 100일의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주로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부족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형식은 저는 그 형식을 보는 순간부터 이 마지못해 하는 기자회견 같다 이런 느낌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 동력이 이렇게 약해지고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여당도 내용에 휩싸여 있는 마당에 어떤 자성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실제 또 대통령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네, 그런 예고도 기대하도록 있었고, 했었습니다. 근데 자성이 아니고 자랑에 예, 예.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하고 너무 괴리가 커서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중에 이제 최악은 저는 질의응답 과정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는 좀 그 말도 좀 조심하고 가려서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대통령 다 와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그 본말 전도 양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할 때는 오히려 그래야 되고 네.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보다 좀 분명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좀 답변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국정 동력이 이렇게 약해지고 임기 초반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아주 원론적인, 지극히 원론적인 뭐 지지율을 떠나서 국민들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들 뜻에 귀 기울이겠다. 이건 사실 어느 순간에 누가 얘기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네, 답변에 그쳤거든요. 지금 상황을 그다지 심각하게 안 본다는 얘기인가? 예.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 없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관련된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바빠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을 시간도 없었고 다른 정치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평론하지, 논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당연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 견해 이런 것들 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날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에요. 논평했잖아요.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그게 전 국민한테 다 들킨 상황에서 이제 와가지고 다른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이 평론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말 섞고 싶지 않다.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거라면 문제죠. 대통령이 아니 뭐 신문도 안 보시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지 않을 수 없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적 쇄신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 또 쇄신에 대한 답변인데 물론 지금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청와대 체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인적 개편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국면 전환용으로 하지 않는다. 인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민생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인사해야죠.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원래 정치란 그런 것이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보셔서 네.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그냥 뭐 자기 스타일대로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구나. 예. 한마디로 마이 동풍이구나. 아무리 거기다 대고 소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구나. 근데 이런 어떤 절벽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통령의 이제 그 뭐 태도 또는 지금 현재 생각을 좀 우리가 파고 들어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민심은 이반이 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동의가 단순한 그냥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정권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퇴진돼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있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실제로 잘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좀 더 받아들이고 좀 수용해서 좀 낮아져 버리면 오히려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 능력을 더 상실하는 거 아니냐.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후자와 같은 우려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여기서 밀리면 예.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예. 이런 위기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국정을 냉정하게 본다 하더라도 예. 100일밖에 안 된 정권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근데 이런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그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취임하자마자 거의 바닥으로 치달으면서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6월 초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6월 19일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종의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네. 냅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뭐 아침 이슬 들었고 그 기자회견 내용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날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 대통령실 청와대 개편에 나서요. 그러면서 바로 10%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 그런 거거든요. 국민들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국면을 쇄신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은 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어떤 철학, 뭐 어떤 가치,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보여줘야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데 아니 제발 좀 그 반응하고 체감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체감하지 않는다면 소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유독 이제 소통을 강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윤 대통령이 그날도 이제 도어 스태핑도 계속 하겠다 그랬고. 근데 도어 스태핑과 같은 참신한 형식은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들하고 제대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통한다는 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응이거든요. 반응.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데 저는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일단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국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네.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국정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거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결정 하나하나도 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건데 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간간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게 말의 지배자가 돼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70% 이상을 대통령이 얘기한다. 특히 장관들하고 1대1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도 70%를 대통령이 얘기한다. 전 놀랬어요. 네. 사실은 그 이제 검찰 업무를 뭐 20몇 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건 어쨌든 검찰 업무에 한정돼 있는 거고 국정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넓고 복잡하고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학습하고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바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바로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있었지만 인수위 기간도 길다고 볼 수 없었고 그러면 이제 각계 전문가들 또 각 분야에 오랫동안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왔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그런 목소리 가운데에서 어쨌든 이 정부의 철학과 가치에 맞는 정책 방향을 찾아내고 또 그런 정책 방향이 각 부서를 통해서 혹은 대통령실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어떤 자신감, 과신 이런 거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그런 뭐 지적을 받고 자 바꿔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바꾸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백일 기자회견 보니까 저분이 바꿀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소신과 뚝심, 예, 나쁘게 말하면 고집으로 성공한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검찰 시절의 얘기입니다. 검찰은 어쨌든 수사를 하는 일이고 법을 집행하는 일이고 정치적 외압이 들어온다 한들 난 이걸 뚫고 나가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어. 예, 과거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늘날 윤석열을 만든 첫 예, 장면이었죠. 예,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본인을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한 대통령과의 갈등을 예, 무릅쓰면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모습이 예. 국민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서 예,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국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의 어떤 비전, 목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대통령의 어젠다가 나오고 국정에 초점이 잡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공동체가 이 공화정을 실시한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그 좌우를 막론하고 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국정의 시행착오도 많았고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국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과는 뭐 그건 다 뭐 낡은 거고 쓸데없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소신, 내가 갖고 있는 원칙,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이게 중요해. 그 독선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위정자의 권력자의 과도한 어떤 이 소신 혹은 과도한 그 뚝심, 과도한 고집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재자들이 보면 그래서 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라고 지금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런 어떤 위험한 경계선에 있다. 이게 주관과 소신이 지나치면 독선이 되는데 본인의 직업의 세계에서는 특히 이제 검찰처럼 검찰 업무처럼 법을 집행하는 강직함이 생명인 그런 직업의 세계에서 미덕이었던 것들이 국정에서는 자칫 과도한 독선이 될 수 있다. 네. 이 점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하시는 행동 또는 이런 뭐 일련의 이제 정치적 행보를 보면 결국 5년 동안 확실히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5년 동안 임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임기 동안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대전제가 돼 있고 이제 그게 법입니까? 아니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은 국정이 난장판이 되죠. 예. 대통령 된 거에 만족하면. 이게 역대 대통령들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 거칠게 보면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된 분들. 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죠. 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분들, 대통령이 목적이어서 대통령이 된 분들, 대표적으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이는 모습이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해서 그런지 마치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이걸 저는 돌이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 대한민국 이 헌정 체제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게 국정이잖아요. 거기에는 여당이 당연히 기본이 되겠지만은 야당도 필요한 거고, 또 뭐 언론도 필요한 거고, 시민의 지지도 필요한 거고, 때로는 시민의 비판에 부딪히겠지만은 그걸 뚫고 나가는 소신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대통령이 하여튼 좋은 나라는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독선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만 들이면 사실 조금만 바꿔도 되는데 그럼요. 안 바꾸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바뀌면은 글쎄요, 대통령 본인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어떤 그 업적을 만들거나 좋은 결말을 맞지 못할 거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예.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또 여당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반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 그게 이제 자아가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자기 확신을 좀 내려놓고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려도 바뀐다면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지만, 다음 날부터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논란을 많이 빚었던 홍보 라인도 좀 바꾸고, 물론 뭐 그 정도 바꾸는 게 과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냐,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아예 그냥 귀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저는 다행인데, 그런 어떤 반응이나 변화의 속도를 조금 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특히 저는 야당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야당도 정상 체제는 아니었어요. 비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대위 체제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거나 영수회담을 하는 거는 좀 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당 대표가, 야당 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야당 대표, 지난 대선에서 자웅을 겨뤘던 네. 야당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 야당을 만나서, 아니 만나지 않고는 국정 운영 못 합니다. 지금 국회 그 의석 구조로 보면 다음 총선 이전까지는 뭐 싫든 좋든 이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러면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 운영의 성과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행령 통치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상황을 풀어나갈 사람은 그 여당한테 맡긴다고 못 풀어나갈 겁니다. 여당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통치의 DNA가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는 이런 여당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당도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자당 문제조차도 전혀 해결을 못. 그 자당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런 예.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여당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고요. 직접 야당하고 소통하고 직접 국회하고 소통하고 정치력을 저는 발휘하셔야 된다.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 거는 좀 한계지만 의지가 좀 뚜렷하다면, 야당이 예를 들어서 정략적으로 지금 이재명 그 예상되는 그 야당 대표를 향해 있는 수사, 이런 거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협조 안 하겠다, 만약 이런 태도를 조건부로 보인다면 국민들의 비판은 야당을 향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야당과 대화하겠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 말고 실제로 전망을 해보면 8월 28일 민주당 별로 전당대회 끝나면 제안할까요? 대통령이? 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우려인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좀 더 크게 말씀드려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만나라. 수사는 만나야죠. 수사고. 아니 당장 정기국회에서 예. 지금 정부가 세제 개편안 내놨는데 예. 법인세도 좀 내리고, 예.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들도 좀 조정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내놨는데 이게 법이 다 통과돼야 돼요. 맞습니다. 시행령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런 그 여야 관계 내지는 대통령실과 야당 관계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법 통과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뭘 통해서 국정 성과 영수회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뭐 8월 28일 날 끝난 직후든 정기국회 어느 시점, 그러니까 법안 예산 심사 앞두고 어느 시점이든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당하고 대화할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저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과감한 대화의 문호를 열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그 소탈한 모습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면서. 그 말만 하고 한 번도 하지도 않은 것 그러게요. 같은데. 뭐 안 했어요. 그 예. 문제인데 뭐 꼭 김치찌개에 소주를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열린 자세로 누구든 만나서 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겠다. 이거 욕심이거든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야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론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여야 의원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백악관 들어와서 목이나 한 잔 축이지,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네.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장에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풀어냈던 거죠. 사실은 그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평가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너무 급속하게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로 만들어 나갔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레이건 전 대통령이 리더십 측면에서 또 한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면모가 아닌가 네. 싶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사저에 계시니까 제약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8월 말이면 늦어도 관저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관저에서 그 넓은 관저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시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길고 긴 시간에 여당 의원들도 부르고 야당 의원들도 부르고 언론인들도 부르고 또 학계를 비롯해서 각계의 그런 그 말하자면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도 불러서 귀담아서 얘기도 듣고 또 그게 사실은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네. 아무리 비판적인 야당 의원이고 야당 지도부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물론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당신들은 당신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접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라는 자세로 나온다면 그런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이제 박 의원님은 이제 그런 말씀이 저는 약간 이제 감동을 받는데요. 그렇게 대통령이 하시면 국정 지지율 회복뿐만이 아니고 순식간에 협치를 올라갈 통해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죠. 또 우리가 그래요? 이제 안 할 거다, 끝까지 안 할 거다 이렇게 단정하진 말고 예. 지금까지는 별로 할 것 같지 않은 예. 그런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흔쾌한 면이 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족적에서 그럼 전 더 지켜볼 일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지금 100일 지난 시점에 여러 가지 비판받을 요소는 있지만 너무 궁지로 모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고 문제가 제기되는 걸 알고 있고 뭐 듣겠다 이런 말씀은 또 한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그게 말로서의 다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실천으로 나타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보여주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에요.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아니고 네. 정치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주위에서 수없이 많은 비판을 하고 대통령이 좀 바뀌길 바라는데 대통령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환경이 일단 거대 야당이 있고 언론이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잘못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회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정자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것은 어쨌든 내 책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기본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얘기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의석이 거의 180석 가까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도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권한이 큰 만큼 비판도 당연히 그 크기만큼 비례해서 큰 거지. 그걸 두고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식의 인식을 정말 갖고 있다면 저는 안 그러길 바라는데 그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 시절엔 그럴 수 있죠. 여당이, 대통령이, 또 언론이 전부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남 탓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 어떻게 남 탓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남 탓이 고스란히 사실은 저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또 스스로의 실책으로 과실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사실은 국정이라는 건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저는 그 권력자의 기본적인 태도고 그런 어떤 그 겸허하고 어떻게 보면은 통이 큰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누구보다 국민들이 그걸 예민하게 잘 압니다. 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벌써 몇 번의 대통령을 경험을 했습니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 과정에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탄핵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초유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을 믿고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남 탓하실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부터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족한 면을 채울까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정 전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좀 대통령이 그걸 받아만 들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부가 성공하도록 좀 조언과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청와대에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 듣고 직접 대통령에 전달하면 되는데, 혹시 대통령이 착오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참모들이 좀 전달하라, 이런 말씀을 좀 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준석 이제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참 어려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불쌍하고 힘들고 또 억울한 면이 있어서 동정론이 굉장히 많다가, 이제 최근에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뭐 전국 방송을 다니면서 매일같이 뭔가 이제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자에서 가해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요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수층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내부를 포함해서 저거 이제 자해 정치 수준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걸 넘어서서 예. 자해 정치 수준으로 갔다. 같이 죽자는 얘기, 물귀신 작전으로 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뭐 억울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제기되는 문제, 성상납 이 논란, 그로 인한 윤리 징계, 그게 법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그런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징계를 6개월 받고 나서 그거에 반발해서 뭐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랬다면은 지금보다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한편으로 본인이 그 수긍하지 못해도 수용하면서 자맹을 했어요. 예, 지역에 가서 당원들 만나면서 당원과의 대화하고 당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그것도 사실은 뭐 밉게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의 행보로서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나름 자기 스스로의 그 징계받은 거에 대한 자숙의 표현을 했다고 봐요. 물론 그 단계에서 사퇴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퇴했으면 이준석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이게 당의 비상 상황이 생겼냐. 결국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밀어내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들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들킨 겁니다. 예.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러니까, 예.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당을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배현진 최고위원을 필두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또 사퇴했다가 다시 의결에 참여해서 유권 해석을 하기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고, 이 과정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자기적으로 보였고, 결국에는 저 이준석 하나 밀어내려고 이제 이런 연출까지 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모습을 저는 비쳤다고 생각해요. 그걸 놓칠 이준석이 아니죠. 저는 반격에 나선 거라고 보고, 큰 틀에서 보면 여당의 이 자중 질환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비대위가 섰는데도 비대위보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예, 결국에는 저 비대위는 오래 갈 수 있는 비대위가 못 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고 전당대회 준비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그 새로운 지도부는 과연 이 상황을 말끔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전 이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가처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인용된다면 그건 막 순간 아노미로 접어드는 거고, 기각이 되더라도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저런 식으로 할 텐데, 물론 이제 지금보다 기세가 많이 꺾이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서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의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2030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네, 2030 특히 남성층 여론이. 근데 2030 남성층 여론이 돌아선 이유가 이준석과 자아동일시를 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공정상식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공정상식하고는 거리가 멀더라. 네,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돌아선 거냐? 저는 섞여 있다고 봅니다. 네, 섞여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는데, 대인배 이미지가 일단 깨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탈하다는 이미지도 깨졌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꼰대구나. 이게 사실은 2030들이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 찾아올 거냐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이
다시 올드보스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이분들로 가면은 과연 그거 찾아올 수 있느냐? 이준석만 없어지면 그거 되찾아올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에 우리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당한 타협을 했어야 된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권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큰 정당이 정치라는 게 타협이고 조정이고 이견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런 수렁텅이에 빠지냐 이런 게 답답한 거죠. 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이제 대표가 기세가 꺾인다. 뭐 동의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용어가 너무 과격하고 또 사담 수준으로서 정치적 도의상 지켜줘야 될 얘기들을 그냥 폭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움찔하고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이제 그 자명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처럼 적정하게 선을 지키면서 계속 비판을 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호 세력들을 확보할 정도의 정치적 역량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외곽에서 자기 정치하면서 계속 윤 정부나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이게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대체적인 시각은 기세가 꺾일 것이라고 하지만 기세가 꺾일 정치적 유형이 아니에요. 이분이 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싸울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간의 이제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도 자기 확신이 지나칠 정도로 강해요. 또 그걸 이제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죠. 이른바 이제 여의도 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돌려 말하고, 예, 그다음에 행간에 넣어서 말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직설적이고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이게 이제 이준석의 모습인데 게다가 그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한 건지 평론을 한 건지 지난 10년 동안 보면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이런 포지션에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오히려 이 제도권 경험을 하면서 이 정치적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들판에서 그야말로 들깨처럼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자기 스타일을 교정할 어쩌면 그 스타일이 더 확고해진 거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밉든 곱든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에 대한 존중이 없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두 번의 가출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과 이준석 사이에 이제 켜켜이 감정이 쌓인 거고 저는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분노의 기자회견이었다고 네, 봅니다. 본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도 분노라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잖아요. 아마 이제 본인 눈물 흘릴 때도 눈물 흘리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수건을 준비하지 마스크로 않고 닦았죠. 마스크로 닦는 그 모습 보고는 아 이거는 정말 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좀 승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게임. 승부라기보다는 게임이죠. 예, 예. 요즘 세대에 맞게 또 그런 거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지를 어떻게 클리어하느냐 예, 이렇게 보는 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음 단계 길게 봤을 때 다음 단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가처분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기각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일단 싸우겠다. 이 윤핵관들이나 윤 대통령의 정당성 이걸 꺾고 이준석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겠다. 그 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 없죠. 이미 전 그 그렇죠. 단계 지났다고 보고요. 내 정당성이 우선 중요하다. 네. 이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때는 또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인용됐다. 저는 대표직 사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정치적으로 본인이 승리했고 네, 인정받았고 윤핵관과 윤 대통령이 패배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지지도 못할 지금 징계 상태에 있어서 당대표 못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출마하면 되고. 그 다음 다시 출마하는데 뭐 당장 내년 뭐 그 징계 이유는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저 체제는 수습에 들어갈 예, 거고. 예. 그렇게 이제 또 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느니 정치적 승리를 확인하고 던진다. 오히려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저는 이런 게 이준석의 또 반전이거든요. 예. 그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기각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기각돼도 본인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게 그동안의 관례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종의 사정 판결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사정 판결이 뭐냐면 행정소송 같은 데서 원고의 취지는 매우 정당하나 그 원고의 취지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공익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면 예. 그에 대해서 인용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결정이 난다. 그런 결정이 나면 역시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정당하고 그걸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할 그 겁니다. 말씀은 판결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네,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엊그저께 재판할 때 보니까는 절차 문제에 있어서 재판부가 그렇게 복잡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간단한데 네. 실체, 즉 이게 비상 상황이 맞느냐 지금. 네. 그게 이제 헌법적으로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한 축인 정당의 민주적 원리에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재판부도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리더십은 기존에 없었던 유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특히 이제 제도 정치에서 리더십이라 하면 각각의 색깔과 유형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범주가 있어요. 근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 너무 일찍 온 미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미래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까지 없었던 유형인 건 맞는 건 분명하고 제가 이번 기자회견 때 한 가지 의미 있게 본 건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윤핵관들은 틀렸다.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보수 정당은 이래야 된다. 네. 보수 우파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전체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뭐 파시즘적이고 계획경제 친화적인 이런 보수를 넘어서 즉 이제 이 반공 보수, 반공 반북 보수 이런 걸 넘어서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보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역설을 했어요. 하나의 견해를 표출을 한 거죠. 대선 출마장 비슷하게. 보수의 미래에 대한. 네.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 대목을. 만약에 윤핵관들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당권을 둘러싼 진흙밭 개싸움이야. 예. 그럼 같이 진흙밭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나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갖고 있고 윤핵관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이 저는 질문을 던진 건데 불행하게도 윤핵관들은 그런 견해가 없어요. 예. 견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안 되는 거라고 네. 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준석이 얘기한 자유와 인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건 이제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어떻게 본인이 만들어 왔느냐. 본인은 세대를 갈라치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이런 젠더를 갈라치고 공정을 갈라치고 이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와 인권을 만들어 왔는데 주장해 왔는데 자유와 인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쨌든 연대와 또 박애와 우위와 환대에 기반한 가치인데 이준석은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았어요.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언어 파괴자다. 네. 교묘하게 언어를 농단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이준석 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가 리더십이 비슷해요. 비슷한 게 굉장히 어쨌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예. 지는 거 싫어하고 예. 또 때로는 직선적이고 다만 이제 좀 다른 면은 있죠.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예.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상명하복이라는 검찰 조직의 생리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본인의 스타일이 어쨌든 좌중을 압도하는 뭐 이런 거를 즐기고 그런 스타일인데 반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에 비해서는 톡톡 튀죠. 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 이런 것들을 꺼내드는 그런 그 유형이고 또 이 말재주가 좋다 보니까 프레임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자기중심적인 프레임. 네. 그런 차이는 있는데 아주 밑바탕에서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두 사람이 손잡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까? 에이, 그건 끝났죠. 끝났습니까? 네, 저는 끝났다고 대통령도 보고. 나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도 기대하지 않을 거요. 예. 그 네. 대통령이 어쨌든 나설 마음이 없는 거고 이준석이야 만나자면 만나겠죠. 네, 없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다른 정치인의 얘기는 뭐 들을 겨를도 없었고 그러면은 뭐 평론하지 않는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두 분 얘기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 전 대표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역대 집권 여당 내에서 이런 유형의 갈등이 있었나요? 네. 임기 초에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당내에서 이렇게 정말 죽을 듯이 싸우는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아니 대통령과 여당이 갈등한 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대통합민주신당을 깨고 근데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파열음을 내지는 않았어요. 법원에 가처분을
가가지고 한번 소송을 해보자 이런 싸움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당장에 어떻게 접점이 만들어지거나 화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처를 크게 남길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도.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좀 더 이제 성숙해지거나 조금 상황을 좀 벗어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바라보는 장면은 야, 더 큰 일이다. 이 나라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이 앞서는 자리인데 오늘 이런 말씀 이제 주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받아들여서 정말 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좀 분골회신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